3년이나 5년 후에 우리 MSCI 선진국 주식 들어가. 그럼 거기까지 올려놓고 거기다 엎어버릴 거라고. 파킹 시킬 거라고. 이게 벌써 설계가 딱 돼서 2025년까지 설계가 딱 끝난 것 같아. 거기에 주력이 뭐냐? 수소 원전 건설이야. 수소 원전 건설. 사우디 프로젝트 네옴의 기본이 다 뭐냐? 건설 수소 원전이야. 우리가 그래가지고 삼성물산이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수익실현 전략 주셨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10% 2만 원, 22,000원, 그다가 3만 원까지 한번 치고 나갈 것 같고 지금 그리고 머니게임 나오는 것도 가만히 봐봐. 한미글로벌이 순식간에 따돌았어. 엄청나요. 이제는 하지 마. 더 가지 않을까요? 더 가더라도 이제는 남 드세요 마인드지. 거기서 실적으로 한미글로벌이 그 관련주였지만 매출단 별로 없어. 오히려 히리마가 비슷해. 중심이 아니라고. 거기까지부터 땡긴단 말이야. 중심은 현대건설, 현대로템이야. 거기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아유 종목 시장이 불안하고 유동성도 메말라 가니까 건설주 중에 괜히 못 가는 것보다 현대건설에 붙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지. 그걸 대장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현대건설은 문제는 뭐냐? 왜 35,000원, 3만 그렇게 하랄 때 안 했어? 그때는 안 갈 것 같았으니까. 그건 잘못 생각한 거지. 정의선 저 회장님의 탐욕을 찍었어야지. 그 지금도 접근은 가능하나 다른 거 대비 오른 건 분명하니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그래서 키 맞추기 게임이 2달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제가 좀 애매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게 무튼 현대건설 그래도 그 누구죠? 빈살만하고 연관이 돼 있고 사우디 프로젝트에 있지만 GS나 이 DLENC는 어쨌든 안 물려 있으니 수혜를 덜 받지 않을까. 이게 키 맞추기를 된다고 해도 좀 아리까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지도 않은 거에서 사우디의 DLENC도 수주했다 하면 어떻게 SM 들어간 것처럼. 그러면 20%가 팍 뛸 거라고. 그때 사야죠 바로. 그때 팔아야지 임마. 지금 사놔갖고. 그런 가능성을 노리고 현대건설은 지금 어떤 개념이면 55,000원 그 다음에 45,000원에서 지그재그 현대 롯데와 비슷할 것 같아. 28,000원, 35,000원에서 지그재그 2달. 그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야.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조단위 수주를 딱 페이퍼로 찍으면 현대로템도 우리가 몰랐니? 그러다가 도장 찍으니까 이제 가잖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미 간 거는 이렇게 한번 급등했잖아. 네네. 지그재그야. 그러면 저가 고가가 20%밖에 안 돼. 그러면 GS건설 이게 한번 으쌰 나오면 얘는 50%가 가능해. 그러면 나라면 밑에 단 가겠어. 밑에 단. 편하게. 뭔가 이렇게 트레이딩 잘 못하시는 분들은 밑에 단. 마음 편안하게. 그러니까 사람 심리 이런 거야. 하기 싫은 거 하세요. 못 갈 것 같은 거. 그러면 요새는 그게 수익률이 나는 거고 이제 이게 갈 것 같아. 난 그러면 꼭 걸려. 그럼 못 팔아. 먹었다 깨졌다 해. 매수가가 애매해서. 그런 꼴이 실전에서 나올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부자 뛰고 회장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11월 1일 창립기념일에 맞춰서 회장으로 취임하겠다. 2012년 부회장으로 취임을 한 이후 10년 만이고 또 내년이 2023년이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이게 그 애니콜 화양식 했잖아요. 그때 신경영 해야 된다 했던 거에 30주년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삼성이 뭔가를 지금 국면 전환을 위해 뭔가를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재용 부회장님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국면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요? 그건 기사가 이름이 소설을 써놓은 거고 실제는 그거 들어가면 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 나 꼬리 펴떼기 전까지는 붙자로 있을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 날 진짜 뛰나 보자. 회장이 되냐를 보자. 된다면요? 된다면 거기서는 뭔가 끌개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왜 회장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요즘 막 식사하고 그게 좀 내부 단돌이 하면서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닌가. 그게 1년.
1년이요? 그게 1년. 그러면 11월 1일은 기자님 생각인 거예요? 거의 기자 생각인 것 같아. 또 거기 실무자한테 내가 후배가 있으면 물어봤거든. 전혀 생각 없으시대. 이거 기사가 이렇게 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기사는 11월 1일이라고 못 박았는데? 기획 기사라고 그래. 그런 거를. 그리고 분위기 띄워주고 광고값 뜯어냈을 거야. 근데 이게 선생님 조금 더 신경이 쓰였던 게 우리가 이 삼성그룹 거버넌스 하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호텔신라 지분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 확보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같이 엮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받았잖아요. 난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막 된다보다 오히려 이부진 거버넌스에 배팅할래. 아, 이재용 거버넌스가 아니라 이부진 이부진 거버넌스. 거버넌스. 이게 1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 이자율이 4.5%로. 근데 꽤 높게. 주가는 낮으니까 오히려 수익률 게임이 이쪽에서. 그러니까 호텔신라 우선주는 한 50% 게임. 우선주가. 우선주가. 그 다음에 이게 순간 가면 거의 90만 원 순간적으로 가버리거든. 그리고 호텔신라나 삼성생명 요새 바닥에서 벌써 10% 이상 딱 뛰어오르는 게 벌써 그 개념. 8월 19일 날 받으셨어. 지금 8월 19일부터 지금까지 딱 한 10며칠 지났잖아. 벌써 시작이야. 거래량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붙잡보지 말고 이부진 거버넌스를 먼저 보자. 그러면 수혜주는 호텔신라랑 호텔신라 우선주. 하고 삼성생명.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왜 그러냐. 이건희 회장님 상속될 때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4.5 어떻게 나눠갔나? 그리고 삼성생명이 20% 있었잖아. 이걸 차등 배분을 했어. 그거를 홍라이 여사는 안 먹고 3대 2대 1로 나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10%. 0.02에서 10.44. 이부진 사장이 6.92. 이사연은 1.4%였나? 그게 핵심이야. 그럼 삼성생명의 대주가 누구고? 이런 그러니까 왜 삼성물산이 못 가고? 그다음에 이부진 씨가 이걸 확보하려면 우선주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되고 그다음에 삼성생명을 통해서 호텔신라를 지배할 거냐 아니면 직접 이름을 들어가는 호텔신라 지분 확보의 정책을 들어갈 거냐. 이건 본인도 아직 결정을 안 하셨을 거야. 이 게임이 지금 벌써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삼성생명이 왜 나왔냐면요. 호텔신라 주주 구성을 보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7.3%, 삼성전자가 5.11, 국민연금의 8.59, 블랙록이 5.09, 자사주가 5.4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까놓고 보면 호텔신라는 이재용 부회장 거야. 그치. 그리고 그래서 엄마가 조금 힘 실어준다고 삼성생명을 3대 2대 1로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마저도 그걸 그 가디안 역할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그럼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내가 할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뺏기는 거지 뭐. 전에 김영철 그 삼성을 생각한다. 거기에는 이런 책 그때 그거 읽으시면 보면 진짜 후계는 이부진이었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때 열받아 갖고 호텔신라 앞에 호텔 짓겠다고. 아 세상에. 싸우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너그러워져야 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 인정할게. 이게 스무드하게 가면 괜찮은데 이게 재벌가의 또 싸움에서는 나의 뜻보다 또 가신그룹의 뜻이나 싱크탱크들이 있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칼날끼리 싸워버리면 이게 또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버넌스는 이재용 부회장님은 저거 법률 리스크 그러니까 삼바 분식회 이 문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난 붙지 않을 것 같아. 그 뒤에 숨어 있고 다 해결이 되면 이제 짜잔 하면서 다 털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 내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허실실의 멀티 캠퍼스만 볼래. 근데 선생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부진 사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그래도 꽤 많은데 왜 하필 삼성전자를 담보대출로 받았을까요? 제일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는 없지. 삼성생명 주가 수준에서 담보해갖고 돈 끌어들여봐라.
돈 뭐 할 수가 없어. 지금 가용 자산이 가장 한 게 그거기 어. 때문에 뭐 별도의 그런 큰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이 삼성그룹 거버넌스에서는 호텔신라 우선주 그리고 멀티캠퍼스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해주셨는데 멀티캠퍼스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멀티캠퍼스가 보면 적성검사하고 뭐 삼성 직원들 교육시키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회사 들어가면 직무적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직무상들이 게슈타포의 빅데이터 센터야. 옛날 이건희 회장님 때 그걸 삼성 SDS가 했어. 그래서 그 가장 무서운 게 뭐야? 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렇지. 거기에 따라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잖아. 그 게슈타포 그 빅데이터 센터가 멀티 캠퍼스야. 근데 선생님 막 크게 와닿진 않아요. 뭐 정부야 뭐 개인정보 회사가 입사할 때 다 갖고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취향인지 뭐 그게 어떻게 뭐 쓰일까요? 네가 저기 삼성그룹 근무를 안 해봤어? 안 해봤습니다. 해보고 저는 방송국에만 있었습니다. 내 말뜻을 이해할 거다. 그리고 가장 이 대주주들의 어떤 그 지분 가치 높이는 때는 허를 찌르게 하는 거에서 키워. 다들 요건 몰랐지 이런 게요. 내가 오를 줄은 미처 몰랐지 이렇게 오를 만한 게 지금 멀티 캠퍼스다. 왜냐면 멀티 캠퍼스를 갖다 얘기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변신을 시킬 수가 있어. 예? 어떻게 해요? 삼성 바이오의 에너지의 중심이,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중에 바이오 에피스 있죠. 바이오에피스는 그건 나스닥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열사 네, 그거고 삼성 휴모라고 하나 있어. 휴모. 삼성 이름 까먹었는데 삼성 휴맥스인가? 예, 무튼 그게 있어요. 그래서요. 그게 네. 체내 진단 무슨 기능에서 모든 그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모든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이나 정보 다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회사가 멀티 캠퍼스하고 퐁당 빠트라고 키워버릴 수가 있어. 그러네요. 멀티 캠퍼스가 그 삼성 직원들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유전적인 거하고 엮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바이오 쪽으로 엮어서 풀어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런 전망, 좀 바이오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더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사업으로 유전자 체외 검사, 뭐 체내 검사 이런 거로 나간다면 멀티 캠퍼스가 수혜를 볼 수 있고 거기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지 않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은 이재용 관련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회사 이름 선생님 찾아보셨나요? 좀 찾고 있어. 뭐 그 상장하지 않은 종목들이 꽤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말씀을 좀 찾아보시는 동안에 호텔신라 관련해서 삼성생명의 주주구선은 삼성물산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이 거버넌스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회사가 영향을 미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텔신라 주주구선에 삼성전자가 또 5.11%를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이재용 부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입김이 가장 세다. 그래서 이부진 사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자기 걸로 가지고 오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 뭔가 거버넌스 게임을 할 거다라는 게 삼성그룹 거버넌스의 한 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선생님 우리 차후에 카페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떨까요? 그렇게 할게. 네. 그럼 선생님 이 부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 종속 기업으로 편입한다라면서 지분 확대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SK 케미칼이 상승을 했는데 2일부터 21일까지 공개 매수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르게 될까요? 근데 SK 케미칼은 롯데 케미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3년 호흡으로 가셔야 돼. 3년이요? 그게 단기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21일까지 산다니까 그때까지는 오르겠지라는 생각. 그래봤자 10%. 그래봤자 10%? 그러니까 뭐 크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사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호재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뭐 상승을 기대하고 수익률을 뭐 좀 키워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이슈가 있구나. SK 디스커버리가 계속해서 자금을 넣으면서 이렇게 지분 확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앞서서 우리가 바이오 부분을 키우려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까지 K바이오를 키우고 AI 반도체에 진심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2,287억 원을 투자해서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삼성그룹의 유전자 그쪽하고도 또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언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특히나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국가 전인상 지원 체계 구축 사업과 줄기세포 기반한 기술 개발 사업에 돈을 많이 넣겠다라고 했거든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보면은 탁 떠오르는 핵심 단어가 있죠. 뭐? 뭘까요? 몰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찾아보느라고 못 보셨죠? 안 들으셨죠? 뭐야? 바로 줄기세포 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 돈을 많이 넣겠다라는 겁니다.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꾸준히 사업이 지금 뭐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바이오 섹터에서 또 힘을 못 낸 지가 한참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나는 앞으로 미래 10년에서 또 큰 물줄기에 2차 전지 같은 게 또 하나 있는 게 그게 줄기세포 쪽. 근데 선생님 회사란다. 그 정부가 원전을 할 겁니다 했는데 2023년도에 K바이오 키우고 반도체 할 겁니다. 이건 이제 후속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줄기세포 에너지가 가려면 먼저 풀어야 되는 게 있어. 압력단. 법. 그리고 의사 진료 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법 받겠다 그러면 의사님들 저 광화문에 나오는 거 구경할 거야. 그 압력 그걸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찬성 쪽이 많아져야지. 그러면 중국은 벌써 가능해. 그래서 의료 민영화와 줄기세포가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나 이런 쪽만 허용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료 민영화랑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아니 줄기세포에서 해갖고 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비싸게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대중 플랫폼화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줄기세포에서는 또 이게 성체줄기세포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생명에 관련된 또 이 개념이기 때문에 옛날 황우석 사건 때 생명윤리 관련해서 복제가 가능하니까 또 이것도 갖고 또 딴 걸 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허용이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이런 개념은 또 플랫폼에서 법률로 해갖고 의사들이 그게 그러면 미쳤다고 우리가 가서 가? 그냥 원격 진료 해갖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약국하고 이렇게 해서의 뭔가 플랫폼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약국도 처방전 그 하나 갖고 파는 것도 약사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 자기 밥 줄 거에 특허권은 절대 안 놓으려고 그래. 근데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이거는 자유롭게 통용이 돼야 돼. 구속 없이. 이게 풀려지겠어? 근데 선생님 돈을 넣겠다는 거는 원격 진료나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줄기세포 기반 기술 개발 사업에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투자해서 뭐 갖다 이걸 해서 키우겠다는 거니까. 그렇지 키우는 그러니까 거지. 저는 줄기세포 관련주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플랫폼 돼야 이게 큰 템버거 게임이 나오지. 줄기세포에 특화되면 거기 관련된 종목 갖다 해서 뭐 차바이텍이나 뭐 그쪽 연결된 몇 개 압축된 뭐 롯데그룹도 그거 들어가려면 몇 개 소수 종목의 종목별로 되는 거지. 이게 플랫폼 돼서 주도주의 물줄기에 무슨 뭐 태주 이방원 같이 뭐 같이 이렇게 트렌드를 만들지는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크게 가려고 하면 이런 투자 소식이 다른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트렌드를 만들어줘야 강하게 전체적으로 가고. 먼저 트렌드가 만들려면 ETF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런 종목으로 한 20개 구성이 돼야 돼. 근데 줄기세포 하면 3개밖에 구성이 안 돼. 그러면 여기다 약국도 넣고 뭔가 원격 진료도 넣고 결제도 넣으면 이게 20개가 ETF가 돼 있잖아. 그거 만들 수 있어야 뭐가 게임이 나와. 그게 만들어져요?
근데 선생님 단일 품목으로 ETF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혼합형 ETF 구성 종목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삼성, 애플, 테슬라 같은 단일 주식 ETF 상장이 가능해졌어요. 최대 악재.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10개씩 안 나와도. 아니 근데 근데 그럼 차바 혜택 한 종목 ETF 구성되겠냐?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돼. 근데 삼성전자의 최대 악재야. 이게 또 이해가 되셔야 돼. 그럼 선생님 우리 이 부분 정리하고 ETF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주기세포 기반한 이런 부분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 주기세포 일부 섹터 종목들 위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전체적으로 가려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 체계가 조금 변화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이어져야 함께 동반되어야만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그러면 스마트 헬스케어 ETF 되면서 차바이오텍, 유비케어, 결제 그 다음에 수술용 로봇까지 들어와서 이게 엮어야 돼. 이게 곧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거든. 그 유전자 정보 이런 거 같이 들어가고. 그런 트렌드가 나야 되는데 그거는 금년 아닌 것 같아. 내년이야 내년. 내년? 그럼 바이오 관련주들 내년에 볼까요? 네, 그렇게 내년에 보자고. 내년에. 그러니까 차바 혜택은 사놓고 내년에 3만 원 돌파할 때까지 주무세요. 제2의 현대로템 같이. 그럼 선생님 바이오주들 최근 많이 하락을 했는데 셀트리온 같은 건 조금 그래도 힘을 안 해. 내주잖아요. 안 해.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 안 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 해. 대형 바이오주들 안 해. 하지 말아요. 아직 검찰 칼날이 아직 남았고 전화사채 내년 3월에 교통정리되면 볼게. 지금 쉽지가 않네요. 내년 3월. 왜냐면 지금 우리 저가 건설주 중에 벌떼에서 또 이쪽 지역 좌클릭 쪽 지역들 그동안 전전부 때 수혜받은 것들 다 칼날 아직까지 안 나왔어. 대장동 그것도 지금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환사채 그게 이제 그 내년 3월 말에 그때도 살아남나.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때릴 거 때리고 조사될 거 조사되고 막 이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지나서 악재가 다 노출됐는데 할 만한 거 선별해서 그때 가서. 그 바이오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뭐 지금 뭐 손실하거나 하기는 늦었으니까 그냥 보유하고 계신 거 보면서 답답하시겠지만 좀 지켜보면서 6개월은 좀. 아직도 방법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또 거기다 물 타고 돈 타지 마세요. 움직일 만한 섹터에서 복구를 하는 게 훨씬 빠르기 오히려 때문에. 건설 원전에 더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까지 AI 반도체 진심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1,4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스템 반도체 AI 프로세서 탑재를 위해서 힘쓰겠다. 그러니까 AI는 게 나. 오히려 로보스타 그 다음에 미래 컴퍼니 이게 다 로봇 관련주 먼저. 이게 인공지능 AI 로봇 이게 먼저 하는 게 낫다. 그 로봇주가 차라리 낫다. 어. 바이오 뭐 이런 그런 거보다. 그렇지. 줄기세포보다. 주기세포는 같이 로봇 주기세포 니꼬로. 앞서서 아까 스마트 헬스케어에 로봇 들어갔고 줄기세포도 들어갔었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시차를 6개월 정도 보는 거지. 로봇 관련주는 뭐가 좋아요? 로보스타 로보. 로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단일 ETF 구성이 최대 악재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단일 ETF 구성이 안 되고 ETF 속에 주식 한 10개, 채권 한 10개 섞어서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 비율 조정이 됐대요. 그래서 단일 종목으로 하면은 최대 주식 비중 30%까지 하고 나머지 채권으로 채우면 된다라면서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전자 ETF,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테슬라, 한화자산운용은 애플, 뭐 KB금융 이쪽은 뭐 여러 개 조금 한 3개, 4개 섞어가지고 하겠다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ETF가 만들어지면 흔히 선생님께서 자금 조성이 됐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왜 악재예요? 이제 삼성전자 또 짱돌 숨어서 때릴 수 있는 상품 하나 나온 거야. 이 ETF가 사줄 수도 있죠, 삼성전자. 그렇지. 사주고 팔고 하니까 가? 누구한테 팔지 근데? 그러니까 그냥 박스를 더 박스화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었다는 얘기는 오죽하면 수급 창출이 안 되니까 요렇게 해서 또 꼬셔가 여기다 놓고 이 또 롱숏 해버리고. 최대 악재입니다. 그럼 선생님 미국 시장 나스닥이 가는 거 우리가 체크할 때 테슬라를 보잖아요. 테슬라도 악재인가요? 테슬라도 보지 말까요? 미래에셋은 테슬라만 패는데. 근데 테슬라 패는데 그럼 사업 게임이 테슬라니까 일단 이것도 박스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성해봤자 미국 그 시장의 그 에너지에 비유해 볼만 하겠냐? 사실 그 생각했어요. 그냥 무시해. 삼성전자야 뭐 우리나라에서 조성을 한다 그러면 매수세가 좀 몰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테슬라는 아무리 미래에서 자산운용에서 개인들이 이거를 산다고 해도 테슬라에게 약간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서학개미 테슬라 할 때 해지 전략으로 테슬라 사고 그 테슬라 ETF 때리고 이런 거나 하시죠, 뭐 이런 거. 롱숏, 거기서도 롱숏. 자,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특사로 보낸다 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기업 총수들 카드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뭐 영향을 줄까요? 영향 없지. 크게 없죠. 책임만 더 쓰는 거고. 뭐 찾아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영국 보내고 SK 최태원 회장은 일본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LG 구강모 회장은 폴란드,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일본 이렇게 보내겠다, 구상 중이다라고 하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가 된다면 근데 이게 또 기업이 지금까지 보면 우리 뭐 평창도 그렇고 뭐 기업인들이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 해외에서 그거를 많이 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룹 자체에 크게 모멘텀이 되기는 아니 그냥 그룹 총수 입장을 빙의해봐. 싫을 것 같아. 제일 짜증나. 뭐 가서 하래. 좀 냅둬. 근데 그게 냅둘 수가 없는 게 막 이런 거죠. 정의선 회장한테 체코 가시죠? 왜요? 거기 완성차 공장 있으시잖아요. 정의선 회장님은 미국 똥줄 타. 체코 가서 그 뭐 하겠다는 그러니까 뭐 거야. 이런 거 하기보다는 그쪽을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라 공무원들의 그 뭔가 탁상행정. 좀 가만 냅두세요. 그 더 일을 망쳐버려 그냥. 그냥 그룹 총수한테 맡기시는 게 낫다고. 그냥 또 계획 잡아서 당신은 여기가.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법적 문제 해결이니까 가라면 까라면 까야지 뭐. 그러니까 난 싫은 거야. 책임 만들어주고. 내가 한다고 해서 그 엑스포가 돼? 근데 책임은 따와지잖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 왜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 IOC 의원 해가지고. 그치. 그래갖고 뒷돈, 그 돈 얼마나 나갔어 또.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셨잖아. 그 엑스포 또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냐. 나라면 그냥 또 성격상 이건희 회장님은 또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성격의 또 스타일을 갖고 계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감옥에 계시면서 그거를 조건으로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도 이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느끼실 것 같아. 아빠도 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산 쪽에 좀 많이 힘을 쏟고 있잖아요. 아니 부산이 돼야 부산 쪽에서 이제 그 먹거리들이 막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나라 정부의 방향성이지만 뒤에 오징어 세력들의 방향성이야. 외국계 그 무슨 탐욕 자본이라고 그럴까? 맥활리 유명한 놈들. 그 다음에 DP 홀딩스인가? DP 그게 카타르 거야. 아랍에미레이트. 우리나라 부산 신항의 4개 터널은 다 다국적 기업의 머니 돈이 꽂혀 있어요. 얘네들을 빨대 꽂아서 빼내려고 지금 여기다 부산 신항 그 다음에 또 터널 만들어. 지금 벌써 또 여기 또 행동대장 나오셨네. 우리 또 경남군의 남해 군수가 남해 여수 해저 터널 착공하신대네. 내년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다가 가덕도 뭐 부산 신항 왜 그쪽에 모이나 한번 봐. 모든 자본이. 전 정부에는 어느 쪽으로 모였어? 저기 저 전라도 쪽에 풍력, 계양, 뭐 서해안 앞바다들 그래서 뭐 태양광산 이런 거 이제 그거 줄이는 거야. 보조금도 안 주고 이쪽으로 이제는 경상도 부울경으로 빼잖아. 부울경이 뭐야? 수연면, 포스코, 현대중공업 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못 올라간 주가 찾아라 되는 이야기가 똑같아. 그리고 일을 자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땅 파고 해저 터널 말고 가덕도 논리적으로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봐. 여기에 또 떡국물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부산신항
그리고 이 북극 항로 개발하고 뭐 이런 게임들이 심지어는 나는 일본하고 관계했다가 일본하고 해저 터널 짓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생길까봐 걱정이야 또.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이 계속 나올 거야. 언제까지? 다음 대권 행거 때까지. 다음 대권까지. 그러면 우리는 수혜주는 그게 건설 수소 원전이라니까. 이제 2025년 3년.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내가 스톱시켰어. 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갔는데 왜 스톱이죠? 이제 떨어질 것 같아서. 노드스트림 1이 가스 공급 중단 3일까지 여전히 중단 중이에요. 재료 노출. 그리고 이미 창고가 다 찼어. 벌써 금년은 넘겨. 근데 어떤 기사에서는 독일이 이미 확보를 못했고 이걸 계속 잠그면은 독일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건 그 기사가 판단 잘못. 저장 창고 8, 90%에서 금년 가을은 넘겨. 아 그래요? 나무 베어야 된다. 그거는 겁주는 거. 그리고 뭐 이미 가까이에서 코로나 이게 물류갈 때 재고를 막 미리 땡겨갖고 그 재고 수요 때문에 지금 완전히 삼성전자 뭐 다 재고가 왕창 쌓여 재고 소진하는데 난리치듯이 지금 벌써 가스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스는 그럼 이제 겨울은 지나요? 지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식량으로 가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 효성 OMB 말씀하셨지. 그리고 조비. 효성 OMB 딱 2개 찍어드렸습니다. 오늘 조비가 꽤 올랐더라. 오, 효성 OMB랑 조비 움직임 한번 볼까요? 조비는 24,000원 오면 때리고 그다음에 효성 OMB도 여기도 큰 게임 아니야. 15,000원, 그러니까 13,000원, 11,000원이야. 이번엔 14,500원 오면 때릴래. 효성 OMB? 효성 OMB. 근데 선생님 그거 왜 후발주는 없어요? 뭐 사조 오양이니 사조 동화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확산될지는 진짜 식량 5대사까지 막 점령하고 막 난리치는 걸 10월에서 12월 날 보이면 그때 가서. 근데 선생님 천연가스 스톱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가 너무 오르니까 셰일가스 업체들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보고 있대요. 재료 노출. 그것도 재료 노출이에요. 그래가지고 셰일가스가 셰일 오일을 만들 때 부산물로 생기는 셰일가스를 많이 팔아가지고 미국 관련된 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고 유가가 막 너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육상 해전 그 유전보다는 해상 유전을 개발을 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해상 유전 개발을 하면은 낮은 가격의 유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해상 유전 개발 쪽으로도 관심이 쏠린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수혜주를 볼까 했는데 별로예요? 그것도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정도인데 해상 플랜트 업체들. 근데 그 큰 게임 아닌 것 같아. 제가 좀 찾아왔는데.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님 라인이야.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우디 중동의 전쟁 터지면 여기도 더 한 번. 그러니까 이란하고 사우디의 노이즈가 나오면. 그러니까 유가가 더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그러면 이제 비싸더라도 배에다가 저장시키는 세상이 되는. 그거는 내년에 고민하자. 미리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얘기한 논리는 벌써 다 반영. 그래서 러시아 땡큐했고 미국이 뒤에서 벌써 셰일가스 이렇게 갖고 엄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가장 혜택 받은 게 러시아 미국이야. 맞아. 미국도 뒤로 엄청 챙겼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 챙기려고 하면 추가 전쟁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거는 난 힘들 것 같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최근 들어서 중국이 그 위안화를 쓰잖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위안화 결제를 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중국 위안화를 포함한 100조 원 규모로 우호국의 통화를 구매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갈 것 같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서방 제재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잘해주는 나라 걸로 채울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이 채울 것 같은 게 위안화. 그다음에 튀르키예 리라화, 인도 루피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그쪽 관련해서 웃고 있던 애들. 그 나라들이 갑자기 떠올라요. 또 있지. 또 이재료에 사우디가 페트로 위안으로 결제할 거야. 이게 중국하고 친하니까. 아니 네옴을 성공하려면 그렇게 돼야 돼. 네옴을 성공시키려면. 근데 그러면 미국이 또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노상 3년간 싸울 것 같고 사우디는 중국에 붙을 것 같고 이런 글로벌 매트릭스로 판을 보면 대형주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사우디가 중국이랑 붙으면 사우디가 우리한테 수주를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쪽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붙잖아 지금. 현대차 그룹과 삼성 그룹이 붙잖아 벌써.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너스를 거기서 복구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거기 딴 데 보내죠. 사우디하고 친해 그쪽 계속 해야 돼. 그쪽을 계속 해야 돼. 미국은 우리한테 우호적일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막 협박만 할 것 같아요. 계속 느낌이. 협박. 중국에게 지금 사우디나 이쪽은 뭔가 그래도 떡이 떨어지는데 대외적인 관계가 보통 아니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선생님 마지막 우리 환율 좀 체크를 해볼게요. 환율이 계속 올라요. 근데 환율 공포 만들 때가 살 때 주도주를. 지금 깜짝 놀랐어요. 환율이 올라가는데 뭘 사지 했는데 주도주를 살 때. 그리고 대형주는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오늘 삼성전자 저점 만든 게 환율 1460원 10원 더 올린 거. 근데 나는 1400 뚫기 전까지는 시스템 위기는 안 갈 것 같아. 근데 금리 인상 또 한다. 그럼 이제 1400원 뚫을 수 있잖아요. 금리 인상 하는 순간에 이제 역사에 그 딱 걸리는 거지. 아니 미국이 그러니까 21일 날까지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한 30원 1300원 근처나 그 부분을 깬다. 근데 우리가 무역 적자 막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수출국가인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 유가 떨어지면 돼. 유가 부분하고. 근데 유가가 조금 최근 들어 하락한 게 중국 청도 봉쇄 관련해서 수요가 좀 줄어든다. 근데 그 청도 봉쇄는 당연히 예측된 거야. 16일 그것 때까지는 다 봉쇄라고. 전당대회.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오히려 이제 시장은 9월 중순까지 봉쇄 영향이 있다가 9월 중순부터는 이제는 풀린다 영향. 이제. 그러니까 시장은 11월까지는 반등 장세가 이어지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반등을 기술적 반등인데 대형주는 no. 주도주만 집중. 주도주 수소, 원전, 건설. 그 전에 원전주 조정 좀 받았잖아요. 한전기수 그래서 8만 한 거 7만 천 원에 사라고 그랬잖아. 지금 접근 가능한가요? 지금 사라고 그랬잖아. 한전기술.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이런 천연가스 같은 거는 이제 다시 보지 말아요. 이제는 아니야. 10% 그러니까 3자 보이면 할래. 한국가스공사도 전에 33,000원에서 지금 4만 5, 6천 원 게임 땡 4만 원에서 3만 8천 원 다시 매수. 근데 문제는 나는 안 하려고 하는 게 10% 15% 게임. 이거 지금 같은 시장이 10% 15%가 어디예요? 30%짜리가 막 보이는데 왜 10%짜리? 30%가 어디 보여요? 건설, 원전, 수소. 그 건설, 원전, 수소의 종목을 하나씩 집어주세요. 아니 특수건설 30% 보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GS건설, DLNC가 30% 보이고, 현대건설은 20%밖에 안 보이고.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하지 집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계속 하나만. 현대로템이 좀 조정받잖아요. 이게 사람 심리가 반은 팔았는데 또 하락을 하니까 이거를 2만 8, 9천 원 매수, 3만 2, 3천 원 매도. 이제 3개월. 한동안은 3개월. 그리고 새로운 걸로 충전소나 다른 모멘텀일 때 거기서 한 4만 원 구경하려면 내년 정도 한 3개월에서 5개월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KT는 좀 조정을 받아요, 선생님? 하라고 그랬잖아. 3,800에서 3만 5천 원, 3만 8천 원 박스. KT 3개월. 그리고 요새 RFHC는 이제 매도 위치 왔어. 벌써? 벌써 매도 위치야. 주도주는 아니고. 그럼 이제 5G가 오르는 건 순환매적인 감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치? 많이 하락을 했었으니까. 하락했으니까 순환매지 주도주는 안 봐. 그러면 K-팝 ETF 상장 관련해가지고 하이브 10% 15만 원, 18만 원, 6개월 박스. 15만 원, 18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비중이 많은 CJ ENM 같은 건 어떤가요? 별로? 이제 7, 8조 시장에서는 매력 없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슈들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 이슈에서 어떻게 좀 수혜를 받을 종목이 뭔가 뭐 이렇게 찾아보실 것 같아서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여쭤봤어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 이제 다음 주 월화수목밖에 없어요. 월화수목 4거래일인데 추석 전까지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그냥 우리 주도주에만 집중하자. 그리고 9월 말까지는 주도주 한 달 게임 나올 것 같고 지수는 그냥 2,400, 2,500에서 환율에 따라서 지그재그. 대신 나스닥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갖다 얘기해서 그럴 때 나스닥 올라갈 때 대형주 보지 말고 주도주의 탄력성 보자. 그렇게 나스닥이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군요. 강조했잖아. 12,000이나 추세는 아니고. 반등.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사실 이 영상이 제가 금요일, 토요일에 올라가고 일요일이 되면은 저희가 앞서 안내드린 대로 라이브 방송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방송 꾸며봤습니다. 저희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